사장님, 이 반지 사이즈 좀 늘려주세요. 여자친구가 촌스러워서 못 끼겠다는 건데, 금이라 버리긴 아깝잖아요. 제 손에 맞게 12호를 19호로 늘려주세요. 생판 처음 보는 31팍 총각이었어요. 저는 시장 초입에서 30년째 금은방을 하는 63 여자 세공사예요. 가짜 금은 귀신같이 골라내면서 정작 가짜 사람 하나는 못 알아본 못난 어미이고요. 봄비가 추적추적 오던 화요일 오후에 가게 문종이 딸랑 울리더라고요. 총각은 젖은 우산을 든 채로 빨간 벨벳 트레이에 가느다란 가락지를 툭 던져놨어요. 다음 달이면 인생 핀다고 싱글벙글 하는데 향수 냄새가 훅 끼치더라고요. 저는 버릇처럼 루페를 눈에 갖다 댔어요. 그런데 반지 안쪽을 들여다보는데 세상에나 숨이 턱 막혔습니다. 루페진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서 작업대 밑으로 몰래 주먹을 쥐었다 폈어요. 총각이 내민 각인 쪽지에는 여자 이름 두 글자 뒤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제 진짜 우리 차례야. 그 밑에 날짜까지 읽고 나니까 당장 멱살부터 잡고 싶은데 저는 웃는 낯으로 접수증을 꺼내서 그 총각 이름을 받아 적었습니다. 제가 그 반지 안쪽에서 본 건 대체 뭐였을까요? 그리고 그 가락지는 어쩌다 생판 남남인 총각 손에 들어가 있었던 걸까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사연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에 늘 건강과 재물복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은 불에 넣어봐야 진짜를 알아낸다는 말이 사람에게도 통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친 60대 세공사입니다. 저는 시장 초입 2층짜리 건물에서 아래층은 금은방을 하고 위층은 살림집을 삼아 30년을 살고 있어요. 남편은 아들 9살 때 먼저 보냈고요. 그 뒤로는 번업을 하나 믿고 아들 하나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지요. 오늘 풀어놓을 사연은 그 아들이 장가 가겠다고 데려온 아이 얘기예요. 시작은 재작년 가을이었어요. 소개할 사람이 있다는 아들 전화를 받고 저는 그 주 내내 들떠서 주의질이 손에 안 잡히더라고요. 꼴시어머니 자리라면 요즘 처자들이 고개부터 젓는다는데 그래도 인사를 오겠다니 고맙기부터 했고요. 일요일 점심에 가게 셔터를 반나절 내리고 위층에 상을 차렸어요. 갈비찜은 냄새가 계단까지 퍼지도록 뭉근히 졸이고 아들 좋아하는 잡채도 한 스쿠리 붙였어요. 30년 줄질에 굳은 손마디에 기계 기름 냄새가 뱄을까봐 비누칠을 3번이나 했지 뭐예요. 그렇게 만난 아이가 하영이었어요. 문간에서부터 어머니 소리가 어찌나 달디 달게 나오는지 평생 불 앞에서 굳은 제 얼굴이 다 풀리더라고요. 반찬마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맛있다는데 그 모습이 곱고 참해서 저는 속으로 벌써 얘를 며느리 삼고 있었어요. 아들 녀석은 그 옆에서 말도 못하고 싱글벙글 웃고만 있고요. 밥상을 물리고 저는 혼자 아래층 금고로 내려갔습니다. 오동나무 함 하나를 꺼내는데 손이 다 떨리더라고요. 그 함에는 10년 묵은 가락지가 들어있었어요. 남편이 떠나면서 남긴 거라곤 작업대하고 금 한 돈이 전부였거든요. 저는 거기다 30년 모은 자투리금을 한 대 녹여서 가락지 하나를 쥐었어요. 언젠가 우리 집사람들 아이 손가락에 끼워주려고요. 제 소원이 별게 아니었어요. 남들처럼 아들 장가 보내고 그 반지 임자 맞이하는 거 딱 그거 하나였습니다. 하영이 앞에서 함을 열고 말했어요. 네 아버님 되실 분이 남긴 금이 들어간 반지다. 치고 올리는 날 주려 했는데 마음이 급해서 도저히 못 참겠구나. 그 애가 눈물을 그렁그렁 달고 두 손으로 반지를 받았어요. 어머니, 저 이거 평생 뗄 일 없을 거예요. 그 한마디에 저는 벽에 걸린 남편 사진을 슬쩍 돌아보면서 속으로 그랬지요. 여보, 우리 아들 짝 찾았나 봐요. 그런데 그날 밤 설거지를 하는데 뭐가 자꾸 명치에 걸리더라고요. 하영이는 3시간을 앉아 있으면서 아래층 가게 얘기를 한마디도 안 물었어요. 무슨 세공을 하는지 간판은 뭐라 달았는지 궁금해하질 않았어요. 대신 물은 건 딱 하나였어요. 어머니, 이 건물 다 어머니 거예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숟가락을 딱 내려놨지 뭐예요. 그래도 저는 그게 살림 야무진 처자 소리인 줄로만 알았어요. 요즘 아이들은 원래 셈이 밝다고 좋은 쪽으로만 접어두었지요. 그 뒤로 하영이는 한 달에 두어 번씩 다녀갔어요. 올 때마다 어머니 소리는 꿀을 발라놓은 듯 단데 이상하게 아래층 공방에는 발 한 번을 안 들여놨지요. 제가 평생을 산 자리인데요. 한 번은 계단참에서 그 애가 골목 쪽 창하고 건물 천장을 번갈아 훑는 걸 봤어요. 그 눈이 꼭 물건 감매기는 사람 눈 같아서 가슴이 찜찜했는데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좋은 날 앞두고 어미가 별 생각을 다 한다고요. 해가 바뀌고 아이들이 날을 잡았어요. 10월 12일이요. 저는 그날부터 밤마다 작업대에 불을 켰어요. 예물만큼은 이 어미 손으로 세상에 하나뿐인 걸 지어주고 싶었거든요. 며느리 목에 걸 목걸이 도안을 그리고 지우고 또 그렸습니다. 그러던 참에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하영이가 예물은 백화점에서 보고 싶어 한다고요. 엄마도 토요일에 같이 나오라는데 목소리가 어째 쥐 색시 눈치를 살피는 것 같았어요. 가슴 한구석이 싸했지만 저는 알았다고 끊었습니다. 백화점 구경 삼아 나가서 도안을 보여주면 되지 싶어서 밤새 그린 종이 뭉치를 가방에 챙겨 넣었어요. 토요일 아침 가게 셔터를 내리고 그 가방을 품에 안고 백화점 가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백화점 예물 매장은 시장 골목하고 공기부터 다르더라고요. 대리석 바닥에 구두 소리가 또각또각 울리고 진열장마다 조명이 쏟아지는데 저는 도안 가방만 꼭 껴안고 들어갔어요. 하영이는 벌써 와서 매니저하고 웃고 있었어요. 아들은 그 옆에서 저를 보고 어색하게 손을 들어 보였고요. 자리에 앉기 무섭게 저는 도안 뭉치를 꺼냈어요. 밤새 그리고 지운 목걸이 그림을 하영이 앞에 펼치면서 예물만큼은 어미가 직접 만들어주고 싶다고 했어요. 세상에 하나뿐인 걸로 해주겠다고요. 하영이가 도안을 힐끗 내려다보더니 생글생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결혼 예물을 누가 시장 금은방에서 해요. 백화점 명품 주얼리 아니면 하고 다니기가 좀 그래요. 어머니 손때 묻은 건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저는 대꾸할 말을 못 찾고 펼쳤던 도안만 도로 가방에 밀어 넣었어요. 종이 모서리가 접히는데도 그냥 쑤셔 넣었지요. 손때라는 말이 목에 걸려서 저도 모르게 제 손을 내려다봤어요. 번업불에 대잉 자국하고 줄질에 박힌 굳은 살이 그대로 있는 손이요. 그 손때로 아들 하나를 아비 없이 대학까지 보냈는데요. 옆에서 매니저가 웃음을 잡는 게 유리에 비쳤어요. 시장 금빵 소리에 제 30년까지 싸구려가 된 것 같더라고요. 30년 전에도 그런 말은 숱하게 들었어요. 여자 손으로 무슨 세공이냐면서 골라놓은 돌반지를 도로 내려놓고 나가던 손님들이요. 그때마다 저는 입 대신 손으로 대꾸했어요. 남들보다 줄질 한 번 더 하고 광 한 번 더 내서 그 손님들이 몇 달 뒤에 제 발로 돌아오게 만들었지요. 그렇게 이겨낸 서름인데 이제는 식구들 아이 입에서 같은 소리를 들어요. 남의 말은 솜씨로 이기면 그만인데 이건 어디다 대고 솜씨를 부려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들이라도 한마디 해주려나 싶어 쳐다봤더니 지 색시 눈치만 슬슬 보다가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만들면 그 가락지 같은 거잖아. 요즘은 다이아가 기본이래. 지 아버지 금이 들어간 반지를 두고 하는 소리였어요. 저는 뭘 할 힘도 없어서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때마쳐 매니저가 하얀 장갑을 끼고 벨벳 쟁반을 내왔어요. 하영이가 고른 목걸이하고 팔찌를 합치니 1,200만 원이 나왔어요. 저는 진열장 유리 너머로 그 목걸이를 봤어요. 30년 눈에는 공임이 얼만지 마진이 얼만지 훤히 보이거든요. 기계로 뽑은 줄에 알 물림도 허술한 물건이었어요. 계산서는 매니저가 당연하다는 듯이 제 앞으로 밀어놓더라고요. 하영이가 미리 말을 해뒀는지요. 저는 카드를 내밀었어요. 몰라서 산 게 아니에요. 알고도 샀어요. 여기서 어미가 직업을 안 열면 아들 얼굴이 뭐가 되나 싶어서요. 사인을 하는데 하영이가 아들 팔짱을 끼면서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역시 이 통이 크세요. 그 말이 칭찬으로 안 들리고 어째 샘 끝난 소리처럼 들렸어요.
돌아오는 버스에서 창에 붙인 제 얼굴을 한참 봤어요. 30을 세공사로 살았는데 유리 속에는 그냥 아줌마 하나가 앉아 있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도안뭉치를 작업대 서랍 깊숙이 넣었어요. 접힌 모서리를 손바닥으로 몇 번 쓸어보다가요. 차마 버리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날 밤에는 버너에 불도 안 켜고 일찍 누웠어요. 천장을 보는데 손때라는 두 글자가 자꾸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래도 어미 마음이 참 못났지요. 며칠 지나니까 또 아들 얼굴이 보고 싶은 거예요. 마침 주말에 하영이랑 저녁 먹으러 오겠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드릴 말씀도 있다면서요. 저는 시장에서 제일 굵은 굴비를 골라다가 상을 차렸어요. 굴비 굽는 냄새가 집안에 퍼질 때쯤 현관에서 번호키 누르는 소리가 났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하영이가 어머니 소리부터 내면서 들어왔어요. 두 손 가득 백화점 봉투를 들었는데 혼수 보러 다녀오는 길이라면서요. 굴비 살을 발라서 아들 밥그릇에 올려주는데 하영이가 수저를 들다 말고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신혼집은 알뜰하게 4억짜리 전세로 받았어요. 어머니가 해주시는 거죠? 아들 하나잖아요. 숟가락 든 제 손이 그대로 멈췄습니다. 아들을 봤더니 고개를 푹 숙이고 굴비 가시만 바르고 있었어요. 지 색시가 시어미 앞에서 억대 소리를 하는데 말리는 신용도 없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대답을 안 했습니다. 밥부터 먹자 하고 국만 한 그릇 더 떠줬지요. 애들 보내고 그날 밤 통장이란 통장은 다 꺼내놓고 앉았어요. 30년 부은 적금하고 갯돈하고 가게 보증금까지 짚어보는데 셈이 밤새 안 맞더라고요. 그래도 아들 하나 장가 보내는 일이니 어떻게든 마련해 볼 셈으로 통장을 다시 묶어뒀어요. 며칠 뒤에는 하영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혼수 맞추는데 현금이 급하다고 800만 원만 먼저 보내달라고요. 저는 다음날 은행문 열자마자 가서 순번표를 뽑았어요. 창구에서 800을 보냈는데 이상하게 손이 떨렸어요. 금고 비는 건 하나도 안 아까웠거든요. 근데 그의 마음이 비어 보이는 게 무서웠지요. 그 주에 아들이 혼자 저녁에 들렀어요. 퇴근길에 호두과자 한 봉지를 사들고 와서는 셔터 내리는 것까지 거들더라고요. 셔터가 반쯤 내려왔을 때 그 애가 그랬어요. 엄마, 결혼하고 나면 이 가게 이제 접고 좀 쉬어. 평생 불 앞에서 고생했잖아. 하영이도 엄마 건강 걱정을 많이 하더라. 저는 그 말에 코끝이 시큰했어요. 장가 갈 때가 되니까 어미 삭신 걱정도 할 줄 알고요. 지 아버지도 말수는 없어도 그런 정이 있던 사람이라 그걸 닮았구나 싶었지요. 그런 소리가 어찌나 호강 같던지 그날 밤 호두과자를 2개나 집어먹었지 뭐예요. 이 가게 접으면 내가 뭐라고 사나 싶으면서도 자식이 싫었는데 싫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서였어요. 하영이가 저녁 먹고 가면서 싸준 굴비 반찬통을 현관에 두고 갔지 뭐예요. 저는 그거 돌려주려고 슬리퍼 바람으로 쫓아 나갔습니다. 골목 모퉁이를 도는데 가로등 밑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낮게 깔아서 하는 전화 소리였어요. 1층 금은방만 정리시키자. 이 건물이 11억이야. 그 낡은 공방은 우리 카페 자리로 딱이고. 반찬통 든 손이 그대로 굳었어요. 통에는 아직 온기가 남았는데 제 손바닥은 얼음장이 되더라고요. 정리를 시키다니요. 제가 30년 불 앞에서 지킨 가게를요. 그리고 우리 카페라니. 그 우리가 누군지 저는 차마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가게 접고 시시라던 그 말이 그럼 어디서 흘러나온 소리였을까요? 호두과자를 집어 먹으면서 호강이라고 좋아하던 제가 참 바보 같더라고요. 저나 저쪽 목소리는 안 들렸어요. 저는 골목에 숨어서 그 애가 택시 잡는 뒷모습만 보다가 반찬통을 도로 안고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생각을 접었다 폈다 했어요. 친구 앞에서 허세 부린 거겠지. 요즘 애들은 말을 원래 그렇게 하지. 아들이 싫어하던 건 지 마음에서 나온 소리겠지. 결혼 앞둔 애가 설마. 그렇게 좋은 쪽으로만 100번을 접었습니다.
그래도 그 뒤로는 누우면 우리 카페 소리가 자꾸 생각나서 잠을 설쳤어요. 봄이 되니까 청첩장이 나왔어요. 아이들이 첫 장을 들고 가게로 왔는데 금박 글씨에 아들 이름 박힌 걸 보니 그래도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차를 내주면서 무심코 하영이 손을 봤어요. 손톱에는 반짝이를 새로 붙였는데 손가락은 맨손이었어요. 제가 준 가락지가 없었습니다. 조심스레 물었더니 그 애가 찻잔을 내려놓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아, 그 반지요? 무거워서 집에 뒀어요. 클래식하긴 한데 요즘 옷에는 좀 그래서요. 지 아버님 될 사람 금이 무겁다는 소리를 웃으면서 해요. 저는 그래, 편한 대로 해라 하고 찻잔만 다시 채웠어요. 속에서는 뭐가 자꾸 무너지는데 결혼 앞두고 어미가 분란 만들까 봐 꾹 눌렀지요. 애들 가고 나서 청첩장 한 장을 남편 사진 앞에 세워뒀어요. 여보, 우리 아들 장가 가요. 그 말을 하는데 어째 목이 메더라고요. 그리고 보름쯤 지났을 거예요. 봄비가 추적추적 오던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작업대에서 줄질을 하는데 가게 문종이 딸랑 울리더라고요. 서른 안팎 총각 하나가 젖은 우산을 든 채로 들어왔어요. 총각은 빨간 벨벳 트레이에 가느다란 여자 반지를 툭 던져놓고 그랬어요. 사장님, 이 반지 사이즈 좀 늘려주세요. 여자친구가 촌스러워서 못 끼겠다는 건데 금은 진짜라 버리긴 아깝잖아요. 제 손에 맞게 12호를 싣고 오래요. 트레이 의 반지가 어째 눈에 익었어요. 저는 버릇처럼 루페를 눈에 갖다 댔습니다. 반지 안쪽에 매와 두 송이가 피어 있었어요. 남편 살아생전에 입버릇이 있었어요. 내 손 떠난 물건엔 표식을 남겨라. 물건은 언젠가 꼭 주인 얘기를 하러 돌아온다. 그래서 우리 부부가 지은 물건에는 매와 두 송이를 새겼고 이 세상에 그 표식은 우리 것 하나뿐이에요. 10년 전 제가 남편 그만둔을 녹여진 가락지였어요. 하영이 손가락에 끼워준 바로 그 반지요. 무거워서 집에 뒀다던 반지가 생판 모르는 남자 손에 들러와 있었어요. 촌스러워서 못 끼겠다는 말로 바뀌어서요. 루페진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서 저는 작업대 밑으로 주먹을 쥐었다 폈습니다. 겉으로는 30년 장사한 얼굴로 고개만 끄덕이면서요. 총각이 각인도 해달라면서 쪽지를 내밀었어요. 거기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허용호, 이제 진짜 우리 차례야. 그 밑에 날짜가 11월 21일이었어요. 우리 아들 결혼식이 10월 12일이에요. 딱 한 달 뒤 날짜였어요. 숨이 목구멍에 딱 걸리는데 저는 접수증부터 꺼냈어요. 성함하고 연락처를 또박또박 받아 적었습니다. 볼펜진 손에 힘이 들어가서 종이가 눌리도록요. 총각은 신이 나서 휴대폰 사진첩까지 열어 보였어요. 여자친구랑 바닷가에서 찍었다는 사진에 하영이가 그 총각 어깨에 기대서 웃고 있었어요. 우리 가게에 와서 어머니, 어머니 하던 그 얼굴로요. 총각은 묻지도 않은 자랑을 줄줄 늘어놨어요. 여자친구가 얼마나 야무진지 조만간 목돈이 생기면 둘이서 카페를 차릴 거라고요. 여자친구가 자리도 벌써 받았다고요. 카페 소리에 소름이 돋았어요. 받았다는 그 자리가 어딘지 알 것 같았거든요. 지금 지가 반지 내려놓고 서 있는 이 가게의 바닥이요. 다음 달이면 인생 핀다고 자랑을 하는데 저는 제 통장 생각이 났어요. 4억을 마련한다고 밤새 샘을 하던 제 통장이요. 저는 웃는 낯으로 그랬어요. 다 되면 문자로 연락드릴게요. 총각이 콧노래를 부르면서 나가고 저는 셔터부터 내렸어요. 대낮에 셔터를 내리는데 손잡이가 천근 같더라고요. 그리고 금고 옆에서 장부를 꺼냈어요. 친정 아버지가 시계빵 하시면서 물려주신 버릇이에요. 만든 것, 고친 것, 새긴 것 전부 장부에 적어둬라. 종이는 늙지 않는다. 저는 그 말대로 30년을 적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장을 넘기니까 10년 전 그 날짜가 나왔어요. 그 만돈 무게의 매와 두 송이 표시까지 제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종이가 대신 말을 해주더라고요. 저는 장부에 손을 얹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여보, 당신 한돈이 일하러 돌아왔네요. 그날 밤 아들한테 전화하려고 몇 번이나 번호를 눌렀다 지웠어요.
말로 하면 그 애는 그 여자 말을 믿을 것 같았어요. 자식이랑 그런 거예요. 눈으로 보게 해야지요.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토치에 불을 올렸어요. 파란 불꽃 위에서 10년 만에 그 가락지가 달갑게 달아오르는데 이번에는 제 손이 하나도 안 떨렸어요. 반지는 사흘 만에 식고가 됐어요. 완성 문자는 바로 안 보냈어요. 보내는 날짜는 제가 정할 거였으니까요. 저는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예물함은 그래도 시험이 가게에서 싸야지 않겠냐고요. 금요일 저녁에 밥이나 같이 먹자고요. 전화기 너머로 하영이가 굳이 거기서 하냐고 꾸시렁대는 소리가 들리더니 마지못해 오겠다고 했습니다. 금요일까지 며칠이 30년보다 길었어요. 아들이 해맑은 목소리로 전화해서 청첩장 몇 장 남았냐고 묻는데 저는 수화기를 붙들고 소리를 죽였어요. 이 판이 끝나면 저 목소리가 얼마나 무너질까 그 생각이에요. 금요일 오후에 저는 총각한테 문자를 넣었어요. 반지 다 됐으니 저녁 7시쯤 반지 찾으러 오시라고요. 답장이 금방 왔어요. 넵, 감사합니다. 하트까지 달아서요. 예물함 싼다니까 그릇전 언니가 붉은 비단 보자기를 들고 오고 순댓국집 동생이 저녁거리를 한솥 이고 왔어요. 30년 시장 골목에서 같이 늙은 사람들이에요. 저는 말리지 않았어요. 저녁이 되니까 가게 안에 순댓국 냄새가 돌고 유리 진열장 위에 예물함이 펼쳐졌어요. 하영이는 앉자마자 시계부터 흘끔거렸어요. 어디 급한 데 갈 사람처럼요. 벽시계가 7시를 가리킬 때 저는 보자기 매듭을 묶다 말고 물었어요. 참, 그 가락지 말이다. 식전에 각인을 새로 해주고 싶은데 지금 갖고 있니? 하영이가 눈도 안 깜빡하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거요? 집에 고이 모셔뒀어요. 그때 가게 문종이 딸랑 울렸어요. 사장님, 반지 찾으러 왔는데요. 총각이 문간에서 하영이랑 눈이 딱 마주쳤어요. 순댓국 뜨던 국자 소리까지 먹고 가게 안이 그대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카운터 밑에 준비해둔 것들을 차례로 꺼냈어요. 늘려놓은 가락지하고 루페하고 접수증하고 각인 쪽지요. 먼저 반지하고 루페를 아들 손에 쥐어줬어요. 안쪽을 봐라. 매와 두 송이. 네 아버지랑 내 표식이다. 하영이 처음 인사하러 온 날 하영이한테 해준 그 가락지야. 그런데 이 총각이 19호로 늘려달라더구나. 여자친구가 촌스러워서 안 끼는 거 자기가 끼겠다고. 아들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게 루페 너머로 다 보였습니다. 저는 접수증에 적힌 총각 이름을 읽고 각인 쪽지를 소리내어 읽었어요. 하영아, 이제 진짜 우리 차례야. 11월 21일. 니들 결혼식 한 달 뒤 날짜더구나. 하영이 분칠한 얼굴이 형광등 밑에서 하얗게 질렸어요. 그런데도 입은 살아서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이건 오해예요. 저 사람, 저 누군지도 몰라요. 그 말에 총각 얼굴이 시뻘개졌어요. 몰라? 4년을 만난 나를 몰라? 4년이면 우리 아들 만나기도 전부터예요. 하영이가 말을 바꿨어요. 아니, 잠깐 만나다 정리한 사람이에요. 어머니, 제 말 믿으세요. 총각이 휴대폰을 꺼내 들고 소리를 질렀어요. 정리? 네가 보낸 문자 여기 다 있어. 약혼만 하고 돈 받아서 나온다며. 전세금 사억 나오는 날까지만 참으라며. 근데 결혼식은 뭐고 청첩장이 왜 나와? 사억 소리에 제 뒤에서 순댓국집 동생이 아이고 소리를 냈어요. 그게 어떤 돈인지 시장 사람들은 다 아니까요. 아들이 그제야 하영이 이름을 불렀어요. 그런데 그 애는 대답 대신 총각한테 악을 썼어요. 조용히 좀 해, 이 멍청아. 다 된 밥에 재 뿌릴 셈이야? 지 신랑 될 사람은 쳐다도 안 보고요. 그다음부터는 제가 낄 자리도 없었어요. 둘이서 네가 판을 깼네, 내가 언제 그랬네 하면서 손님들 앞에서 서로를 물어뜯는데 그릇전 언니는 혀를 차고 순댓국집 동생은 국자를 든 채로 입을 못 다물더라고요. 몰리다 몰리다 하영이 입에서 기어이 본색이 나왔어요. 그래, 나도 이 낡은 근방에 평생 처박혀 살 순 없잖아. 골목 가로등 밑에서 듣던 우리 카페의 그 우리가 지금 제 가게 형광등 밑에 나란히 서 있었어요. 저는 언성 한번 안 높였어요. 30년 장사꾼은 소리로 안 싸워요. 물건하고 종이로 싸우지요. 목걸이에 팔찌에 현금 800까지
도합 2천이다. 사흘 안에 돌려놔라. 파온 기책은 네 쪽이니 법대로 가면 네가 불리해. 그리고 총각 앞에 놓인 가락지를 도로 집어들었어요. 이건 값을 못 매기는 물건이라 각인값은 안 받으마. 대신 우리 아들 인생에서 네 각인도 오늘로 지운다. 저는 가게 문을 활짝 열어젖혔어요. 종이 딸랑 울리는데 두 사람이 쫓기듯 어두운 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문을 닫고 돌아서니까 아들이 루페를 진 채로 작업대 앞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아들은 한참을 그러고 서 있다가 루페를 내려놓더니 작업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죄송합니다. 말끝이 다 뭉개졌어요. 저는 야단칠 힘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었어요. 홀린 게 무슨 죄예요. 그의 등을 두드리면서 그랬지요. 네 잘못은 사람을 믿은 것밖에 없다. 그건 제가 아니다. 그날 밤 아들은 지 어릴 적 방에서 잤어요. 새벽에 물 마시러 나왔다가 보니까 그 애가 불도 안 켠 가게에 내려가서 아버지 작업대를 손으로 쓸어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못 본 척 도로 올라왔어요. 사흘째 되던 날 하영이가 혼자 가게에 왔어요. 눈이 퉁퉁 부어서는 문간에서부터 어머니 소리를 내는데 그 소리가 예전처럼 달지가 않고 끈적하더라고요. 어머니, 저도 사정이 있어요. 500만 원만 빼주세요. 좋게 마무리해요, 우리. 좋게라는 말이 그 입에서 나오는 게 참 가관이지요. 저는 진열장 너머에서 그 애를 한참 바라보다가 딱 한마디 했어요. 우리 가게는 도금을 안 받는다. 도금은 3년이면 벗겨져. 나는 그걸 30년 지켜본 사람이야. 나가라. 하영이는 뭐라도 하려다가 제 눈을 보더니 그냥 돌아섰습니다. 종소리가 그의 등 뒤에서 딸랑 울렸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다음 날 저는 우체국에 가서 내용 증명을 붙였어요. 서류에 제 이름 석자를 꾹꾹 눌러 적었어요. 최정금. 친정 아버지가 도금 말고 정금처럼 살라고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종이 위에 그 이름을 적어놓고 보니까 아버지가 옆에 서 계신 것 같더라고요. 일주일 안에 2천만 원이 계좌로 도로 들어왔어요. 파온 기책이 지 쪽인 걸 지도 아니까요. 결혼식은 없던 일이 됐고 시장에는 소문이 사흘 만에 한 바퀴를 돌았어요. 그릇전 언니하고 순댓국집 동생이 두 눈으로 본 얘기니 살이 붙을 것도 없이 있는 그대로요. 채소전 할머니는 저만 보면 잘했다고 손을 잡아주고 생선가게 사장은 그런 년은 소금을 뿌려야 한다고 제목까지 화를 내주더라고요. 그 둘도 그날 밤으로 서로 전화번호를 쥐었다더라고요. 지들끼리 네 탓이니 내 탓이니 하다가 갈라섰다는 소문이에요. 남 등쳐서 차릴 살림이 나만 하겠어요. 전세금 4억이 통장에서 안 나간 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지켜줬구나 싶었지요. 그리고 반년이 지났어요. 요즘 아들은 주말마다 가게에 내려와요. 지 아버지 작업대에 앉아서 줄지를 배우는데 손에 물집이 잡혀도 그만두질 않아요. 한 번은 줄을 놓더니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자리에 앉아보니까 알겠어요.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말 한마디에 30년 골병이 다 녹는 것 같았습니다. 가락지는 도로 12호로 줄여서 오둑나무 함에 넣었어요. 금은 제가 없지요. 사람이 제지. 함 뚜껑을 닫으면서 그랬어요. 진짜 임자는 언젠가 올 거다. 그때까지 여기서 기다리면 된다. 여러분, 금은 불에 넣어봐야 진짜를 알아요. 사람은 돈 앞에 세워봐야 알더라고요. 반짝인다고 다 금이 아니에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여러분들 경사에는 부디 진짜 배기만 깃들길 바랄게요. 자, 지금까지 정금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저는 사연 읽는 내내 자꾸 손때라는 말에 마음이 갔어요. 부담스럽다던 그 손때요. 생각해보면 저희 세대 여자들은 평생 손때를 지우면서 살았어요. 걸레질한 손 씻, 걸레질한 손 씻고 생선 만진 손 씻고 아이 기저귀 빤 손을 씻고 또 씻고요. 그런데 씻어도 안 지워지는 게 있더라고요. 30년 넘게 쓴 주걱자루가 제 손 모양대로 닳아 있어요. 문지방이 식구들 발 모양대로 패어 있고요. 그게 손때예요. 지워지는 게 아니라 새겨지는 거요. 정금님 남편분이 그랬다지요.
내 손 떠난 물건은 언젠가 주인 얘기를 하러 돌아온다고요. 저는 그 말이 물건 얘기로만 안 들렸어요. 우리가 여태 해온 일들이 다 그래요. 새벽에 끓인 국이 어느 날 자식 입에서 엄마 곡이 제일이었다는 말로 돌아오고요.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참은 눈물이 훗날 누군가를 견디게 하는 힘으로 돌아오고요. 돌아오는데 10년이 걸리기도 하고 30년이 걸리기도 해요. 이자는 안 붙어요. 그래도 돌아는 와요. 도금 얘기도 오래 남네요. 도금은 3년이면 벗겨진다는 말이요. 저는 거꾸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30년, 40년을 안 벗겨지고 여기까지 온 우리는 뭔가 하고요. 우리는 광이 안 난다고 스스로를 자꾸 도금만도 못하게 여겼잖아요. 그런데 정금은 원래 광내자고 사는 물건이 아니래요. 무겁고 조용하고 불에 넣어도 저 혼자 남는 거래요. 광은 잠깐이고 무게는 평생이에요. 무겁다는 말도 그래요. 그 아이는 반지가 무거워서 못 끼겠다고 했다지요? 맞아요. 진짜는 무거워요. 남편 영정이 무겁고 자식 등록금이 무겁고 늙은 부모 병원 가방이 무거워요. 그 무거운 걸 여태 손에서 안 놓은 사람들이 지금 이 사연을 듣고 계신 거고요. 저는 오늘 설거지를 하다가 물기도 안 닦은 제 손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마디가 굵어져서 반지가 안 돌아가는 손인데요. 이 손이 지나온 데를 세매 보니까 어디 장부에 다 못 적겠더라고요. 여러분 손도 그럴 거예요. 그 손으로 오늘도 밥을 안 치고 빨래를 개고 누군가의 하루를 바쳐놓고 이렇게 라디오 앞에 앉으셨겠지요. 세공사는 루페로 진짜를 알아본다는데 사람한테는 그런 안경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속기도 하고 대기도 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요, 속아봤다는 건 그만큼 믿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배워봤다는 건 불 가까이에서 뭔가를 지켜냈다는 얘기고요. 그 흉터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게 감정서예요. 여러분이 진짜라는 감정서요. 오동나무 함 속에서 임자를 기다리는 가락지처럼 우리한테도 아직 안 온 좋은 날들이 어딘가에서 제 차례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오늘 하루를 닫아요. 오늘 어느 부엌에서 어느 버스 안에서 이 사연을 들으셨을 여러분, 그 자리가 어디든 거기가 여러분이 30년 지킨 가게예요. 아무나 함부로 정리시킬 수 없는 자리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에서 또 만나요. 친정엄마의 사이다 라디오였습니다.